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대통령과 몇 초 동안 통화했냐가 여당 당대표 선거의 주요 쟁점이 되고 있고, 야당 최고위원에 도전하는 사람은 출마 선언에서 지금의 당대표를 지키는 게 나라를 지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게 그분들의 소신이라면 뭐 더 할 말은 없습니다만, 보다 더 건설적인 비전을 듣고 싶다는 생각은 욕심일까요? 너는 누구냐? 어느 편이냐? 하는 정체성 공방보다 정책 공방이 그리운 요즘입니다. 6월 25일 화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잠시 뒤에 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오늘이 바로 후보 등록 마감일입니다. 이제 몇 시간 안 남았어요. 그런데 각 캠프 나랑 같이 일해요라고 하면서 거기에 좀 속속 모여드는 사람들이 있다는데요. 영상부터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을 위해서 나서달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제는 최후의 그 때가 왔습니다. 오늘 우리 집사람이 그냥 너무너무 반대하고 그냥 주변에서 다 말리는데 하루만 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집사람이 나가면서 걱정하지 마, 절대 안 해, 걱정하지 마. 우리 집사람이 당신 마음 아니야, 그 운명을 따라야 될지도 몰라, 또 이렇게 위로해서 보내더라고요. 저 사모님 못 이기시면 제가 여수댁 설득하러 지금 제가 집으로 쳐들어가겠습니다. 아무튼 예스로 답변한 걸로 알고 장관이 무대 보내.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멋있어요. 잘해보겠습니다. 네, 하십시오. 잘해보겠습니다. 자, 벌써 눈에 띄는 인물이 확 들어오는데 일단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김현주 평론가님, 원희룡 후보 측 지금 인요한 의원한테 가서 뭐 삼고초려까지는 아니겠지만 뭐 계속 이제 좀 도와달라 하는데 표정 보니까 어떠세요? 할 것 같습니까? 제가 확인 방금 전에 해본 바로는 등록 명단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합류했어요? 네, 그런 것으로 보이고. 네. 그리고 뭐 말로는 조금 만류하는 듯한 부인이 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실상 이 두 분이 함께하는 모습을 지난 총선 과정에서도 많이 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또 방문을 하고 저런 만남의 모습이 연출이 되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예측도 해보게 됩니다. 맞아요. 저기 지난 총선 때 같이 인요한 이 당시 이 비례대표 선거 대책위원장이었죠. 그때 인천 계양을에 같이 가서 이렇게 보세요. 선거운동 같이 하던 모습도 이렇게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또 눈에 띄는 인물이 김현주 평론가님, 배현진 의원이 또 한동훈 캠프에 그럼 합류한 거예요. 그러면 배현진 의원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기로 글쎄요, 친윤계 의원이었던 거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주로 친윤으로 좀 분류가 됐었죠. 왜냐하면은 윤 대통령의 인수위 시절에 그 김은혜 대변인이 당시 지방선거를 이유로 대변인직을 내려놓은 이후에 인수위 대변인도 지냈었고, 맞아요. 또 친윤으로 분류되는 김기현 지도부에서 조직부총장을 지내기도 했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친윤이다 이런 분류가 뭐 부자연스럽지 않은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난 강서구청장 재보궐 때 좀 쓴소리를 하면서 친윤에서 조금 멀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왔었고, 또 더군다나 최근에 그 찐윤이라고 불리우는 이철규 의원의 원내대표 출마를 놓고 옥신각신하는 모습, 또 그 와중에 녹취가 공개되는 등 해서 친윤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냐, 또 이런 평가도 나오기도 했었죠. 근데 이제 최근에 박정훈 의원이 한동훈 그 후보와 함께 가기로 했다라고 하면서 총선 국면에서부터 그 바로 옆 지역구입니다. 송파 갑을인데 함께 좀 스탠스를 맞춰가는 모습,
더군다나 이제 저렇게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보이면서 친한으로 돌아선 것이 아니냐. 그냥 자연스럽게 공개가 됐네요. 그냥 그렇게. 뭐 그런 쪽으로. 진실 여부야 우리가 확정적으로 네.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게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원희룡 후보, 한동훈 후보 모습 보이는데 혹시 시청자분들 중에 아니 나경원 후보도 출사표 던졌다는데 왜 안 보여 하시는 분이 계실까 봐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서 되려고 그랬더니 여기에 카메라를 전부 대놔가지고 들어가요. 손님에도 가져가게 잡아볼까요? 아 너무 좋습니다. 그래? 진짜로 그거 한번 해? 하세요. 저거 한번 보게. 원하는 사진 나왔다 이제. 전현평론가님, 나경원 후보는 방송을 알아요. 딱 카메라 기자들을 위해서 오세훈 씨한테 저희 서먹서먹하게 있지 말고 손 한번 잡아볼까요? 그림 한번 만들어주고. 그런데 엊그저께는 지난주에는 홍준표 대구시장 만나던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 만났어요. 주로 시장들을 만나고 다니네요. 네, 세 가지 전략인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는 국민의힘이 새 지도부를 꾸리고 앞으로 전국적인 선거를 치를 가능성은 지방선거가 되겠죠. 따라서 광역단체장들을 만나는 것은 지방선거에서 당을 승리로 이끌 사람은 바로 나라는 간접적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김영준 앵커님의 노래 한번 비유해볼까요? 하하. 한동훈, 너는 누구냐? 나경원, 나 이런 사람이야. 자,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회창 후보의 특보로 당에 입당한 이후에 이제까지 쭉 보수당이 나를 키웠다. 내가 정통 보수다. 이런 거를 강조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홍준표 대구시장, 대구죠. 바로 보수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고요. 자,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이라는 곳이 지금 전략적으로 너무 중요한 곳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모두 어쨌든 보수당에서 나름 자리를 잡은 중견 정치인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그런 점에서 내가 이렇게 탄탄한 당내 세력이 있고 내가 보수당의 실제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로는 한동훈 후보에 대한 일종의 견제를 하려는 사람들과 손을 잡는 협공 전략으로도 볼 수 있는데요. 홍준표 대구시장님 요즘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저격수라고 불릴 정도의 발언을 하고 있죠. 어느 정도냐? 네. 얼치기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얼치기? 네. 그만큼 당대표 후보감이 한동훈 위원장, 전 위원장은 안 된다는 식으로 적을 하고 있는데 나경원 후보가 직접 그렇게 공격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차기 대선 주자를 놓고 경쟁할 다른 후보들과 손을 잡음으로써 일종의 협공 전략을 쓰는 것으로 보입니다. 홍준표 시장이 며칠 잠잠한가 했더니 다시 한동훈 전 위원장을 향한 이 뭔가 강도 높은 발언들, 표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어제 국민의힘의 의원 공부 모임이 발족했는데 여기에 글쎄요 이걸 의외의 인물이라고 할까요? 깜짝 인물이라고 할까요? 그 사람이 방문을 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겼을까요? 너는 누구냐 했을까요?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계획신당의 이준석 의원님께서 오셨는데 제 앞에 대표를 하셨던 분이고 제가 원내대표 시절에 같이 또 호흡을 맞췄던 분이시기도 한데 많은 여러 가지 인사이트들을 주신 분이기도 합니다. 우리 이준석 젊은 당대표를 뽑아서 지난번에 기적적으로 우리 정권을 5년 만에 찾아왔었는데요. 예, 여기서 축사하니까 좀 재밌네요. 참 요즘 전당대회 시즌이라 가지고 아까도 지금도 원지사도 계시고 여기 윤상현 의원님도 계시고 한데 야, 이거 당대표 해보니까 왜 하려고 하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들 도전하신 만큼 좋은 성과가 있기를 우선 기대하겠습니다. 예, 귀당의 후보군을 보다 보니 예외 없이 서울대 또는 법대 출신으로 다 차 있는 것 같습니다. 야, 박성배 변호사님 짧은 이 몇 마디 들어봤는데 여기 뼈 때리는 말들이 진짜 많이 들었는데 일단은 나 국민의힘 대표 해봤는데 뭐하려고 그거 해? 못해! 누구 때문에 뭐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일단 이준석 의원이 국민의힘 당대표에서 사실상 축출된 뒤에 우여곡절 끝에 국회의원에 처음 당선돼서 아하. 국민의힘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네. 더군다나 이 행사는 김기현 의원이 주도하는 행사인데 물론 이준석 의원이 당대표를 지낼 당시에 김기현 의원은 원내대표이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준석 의원이 당대표에서 축출된 직후에 김기현 의원이 윤심을 등에 업고 당대표로 선출된 전례가 있어서 이 행사에 참여한 것 자체가 상당히 아이러니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준석 의원이 이 자리에서 어떤 발언을 할지 귀추가 주목됐는데 당대표 해보니까 왜 하려고 하지라는 발언을 합니다. 이 말의 의미, 여당 대표 상당히 어려운 자리라는 단순한 의미를 넘어서서 용산이 존재하는 이상 당대표에 당선되어도 원하는 일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뼈 있는 말이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뼈 때리네, 뼈 때리네. 나아가서 전당대회 후보군을 보니 예우 없이 서울대 또는 법대 출신이다. 저도 인지 못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네. 나경원, 원희룡, 한동훈 후보가 서울대 법대 출신이고 네. 윤상현 후보가 서울대 경제학과 대박 출신입니다. 사건. 대통령도 서울대 법대 출신인데 당대표 후보군도 마찬가지 다양성이 떨어진다는 일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니 뭐 서울대 나왔다고 또 뭐 이렇게 역차별 받고 하면 안 되니까 일단 서울대 나온 사람 전부 지금 4명의 후보가 서울대 출신들이에요. 그런데 17대 1로 싸운다는 말 있잖아요. 뭐 어릴 때부터 야, 나 어제 요 좀 다친 거 나 17대 1로 싸우다 이렇게 했잖아. 이렇게 우스갯소리 하는 거 있어요. 근데 17대 1까지는 아니어도 3대 1 국면은 맞는 것 같아요.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민주당이 특검을 너무 많이 발의하는데 그럼 그 특검 다 받을 것이냐. 이제 한동훈 위원장 후보 특검도 발의되었던데 그럼 그것도 받을 것이냐 이렇게. 순직 해병에 대한 특검법 공수처 수사 무관하게 바로 발의하겠다. 이것은 대통령과 의도적으로 각을 세우겠다는 것으로밖에 안 들립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한동훈 위원장이 나옴으로써 결국 본인이나 당이나 대통령한테 결코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명백히 말씀드립니다. 이게 지금 민주당의 특검의 소재로 주렁주렁하게 끌려온다라는 게 과연 우리 지난 2년 동안 우리 법무부는 무엇을 했고 우리 사법부는 무엇을 했고 우리 여당의 지도부는 무엇을 했는가? 야, 얘기 들어보니까 여러분도 감 잡으셨죠? 지금 한 사람, 한동훈 전 위원장을 겨냥해서 3명이 공통적으로 지금 목소리를 핏대로 올리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최소 3대 1이라는 표현을 했다는 것은 이담 아나운서,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 쓴소리하는 쪽이 하나 더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3대 1을 넘어서서 하나가 더 개입을 했는데요. 이게 체감상 17대 1로 느껴질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일단 어떤 일이냐면요. 한동훈 당대표 후보가 이제 민주당이 낸 최혜병 특검법에는 반대하지만 자체 특검법을 제안을 하면서 네. 대법원장 같은 제3자가 추천하는 특검법을 이제 제안을 해야 된다, 추진해야 된다, 주도권을 국민의힘이 가져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여기에 대통령실 관계자 인터뷰가 나왔는데 어허. 이런 법은 한동훈 전 위원장만의 해법이다라면서 특검 수용을 공언한 한 전 위원장은 반윤을 넘어선 절윤이다. 그러니까 반대를 넘어선 끊어내기. 절윤이다. 정치 상도위에도 맞지 않아 보인다라면서 굉장히 강한 발언이 나온 건데요. 네. 이 내용은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대통령실 관계자의 입을 통해서 인터뷰로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불편한 기색을 드러낸 거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윤, 우리 그런 거 하잖아. 나 너랑 절교야. 이제 끊어. 나한테 관심 갖지 마. 너랑 나랑 이제 남이야. 절교. 절윤의 수준이다. 저런 거는 지금 아주 강도 높은, 물론 관계자 발로, 용산 관계자 발로 나온 겁니다만 지금 강도 높은 발언이에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최소 3명 더 나가서 17대 1? 하하, 덤벼봐라. 나 꿈쩍도 안 한다. 이런 걸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사를 법무부가 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비판을 하거나 그런 건 또 평가의 영역이니까 제가 하나하나 대응하지는 않겠습니다. 그것이 민심을 최소한으로 따르는 길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에 재의결이 됐었을 때 이 정도의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거부권을 재의결하는 것을 막을 자신이 있습니까? 무책임한 정치 공세라고 생각하고 제가 당대표가 돼서 그런 주장을 확실히 막아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현주 평론가님, 혹시 한동훈 전 위원장 입장에서는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좀 이게 앞서가는 걸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역시 1등은 괴로워. 뭐 이런 거에 지금 계속 다 지금 공격 막아내고 있어 지금. 네. 글쎄 뭐 3대1의 구도가 형성된 것은 사실이죠. 한 대 비한 지금 이런 구도가 됐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한동훈 후보가 뭐 일종의 외로움, 나만 소외됐나 이런 생각을 할까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네. 정치인이 가장 큰 추동력을 얻는 것은 여론과 민심입니다. 여론에 있어서 가장 강한 지지를 받고 있다고 평가가 되는 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경우 지금 그 민심을 바탕으로 해서 본인이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 사실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최근의 정치 트렌드를 보면은 그 팬덤 현상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그 한동훈 후보의 경우에는 그 위두훈이라는 그 팬 카페가 있는데 지금 한 8만 4천 명 정도 그 그래요? 팬 카페 회원들이 지금 함께 뭉쳐 있는 상황이고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고 뭐 당사에 꽃도 보내고 뭐 방송 나가면 밖에서 뭐 열성적으로 구호도 외쳐주고 당사에도 방문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상당한 격려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 위원장의 경우는 그 민심과 여론을 등에 업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자신감이 좀 팽배해 있지 않을까 그런 예측을 해봅니다. 오늘 이제 사진은 이 출사표 던진 이후에 이제 일요일 날 던졌잖아요. 오늘은 이제 현충원, 국립현충원 찾아서 이제 참배하는 모습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서 이제 특검법 일요일 날 출사표 던지면서 이 민주당 특검법을 받는 게 아니라 새로운 대안으로서의 특검법을 최혜병 특검법을 제시하겠다는데 전혜연 평론가 민주당에서 이 특검법 한동훈 전 위원장이 말하는 특검법 받을 만하다 괜찮다 이런 목소리 나온다면서요?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소수의 목소리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전해드리면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후보의 제안을 다소 긍정적인 것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의미가 있고 진일보하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언론 인터뷰를 하는 사회자가 지금 한 전 위원장 칭찬한 것인가요? 하니까 칭찬한 것이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민주당의 분위기는 제가 보기에 한동훈 위원장이 꼼수를 쓰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일단 야당이 제안한 특검은 안 되고 우리가 하는 특검을 하자라는 것 자체가 이른바 침대 축구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검을 또 여당에서 서로 발의를 해서 의논하고 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최성명 특검과 관련한 사건에 관해서 통신기록 보존 기한이 7월 19일까지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통신기록이 7월 19일 이후에는 증거 능력을 상실하거나 상당 부분 훼손할 수 있는데 전당대회까지 계속 시간을 끌면서 오히려 특검을 방해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의 눈초리가 분명히 있고요. 네. 또 하나 해병대 예비역 연대에서도 한동훈 위원장의 발언이 진정성이 없다고 강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총선 전과 총선 이후에 계속 이 특검에 대해서 검토해달라, 받아달라고 여러 번 요청했는데도 무시하다가 총선에서 대패하고 나니까 민심을 받아들인다는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해병대 예비역 연대의 말은 그거잖아요. 왜 이제 와서 특검 꺼내는 거야? 한동훈 전 위원장 이제 그런 거라는 거예요. 과연 이제 이게 어떻게 앞으로 영향력을 혹시 발휘할지 변수가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부터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담 아나운서. 어제 오전 6시 20분쯤에요. 청주시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보통 대부분의 학교들이 이제 밤새는 좀 정문을 폐쇄를 해놨다가 그렇죠. 학생들이 등교하기 전에 개방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 정문이 보통 큰 철문들로 되어 있고요. 네. 이 고등학교에서도 역시 한 70대 경비원이 아침에 철제 정문을 열다가 이 정문이 쓰러졌는데 여기에 깔리는 사고가 어머나? 일어났던 겁니다. 마침 인근을 지나던 사람이 있어서 도와줘서 철문 안에서 겨우 빠져나와서
그래서 구급대에 의해 병원에 옮겨졌는데요. 안타깝게도 결국 숨졌습니다. 어머나. 70대 경비원을 덮친 철제 교문은요. 어머, 지금 저거예요, 저거? 네, 저기 보이는 지금 잘 보이시진 않지만 저 철문인데요. 저 철문이 지금 길이는 한 1.3m 정도 되고요. 근데 이게 넘어진 철문이군요, 이게. 맞습니다. 높이가 2m 정도 된다고 하고요. 세상에. 그런데 저 한 짝의 무게가 무려 300kg이라고 합니다. 300kg요? 철제 교문이기 때문에 저게 상당히 무거웠던 것 같습니다. 어머나. 이제 저기에 깔리는 사고가 일어났던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전 6시 20분이면은 사실 아이들이 등교하기 전인 이른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이 학교 방침상 매일 주민들을 위해서 운동장을 이 시간에 개방을 하라는 방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을 개방하다가 안타까운 사고를 당하게 됐습니다. 아니, 너무너무 어처구니없는 사고인 게요. 전여현 평론가님, 사실 저 경비원분 입장에서는 늘 해오던 일이 싫대고, 그리고 보세요. 늘 그 시간에 교문을 열었을 텐데, 아니 근데 보세요. 전조 증상이 있었을까? 예를 들어 그 전에 뭐 교문이 삐걱거렸다든가 그런 게 있었을 때 어쩌다 이런 변을 당하셨을까요? 예, 그래서 경찰과 노동당국이 도대체 사고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CCTV를 분석해 봤는데요. 사고가 나기 10분 전쯤 평소와 좀 다른 그런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뭔데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 한 여성이 사고 10분 전쯤 와서 청문을 붙잡고 세게 흔드는 모습이 포착됐는데요. 어머나. 아마도 추정컨대 옷차림을 보거나 할 때 아침 운동하러 왔다가 학교 운동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시도를 했는데 문이 잠겨 있으니까 아마 흔든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 충격으로 인해서 철문의 경첩 부분이 혹시 파손돼서 사고가 났을 가능성도 지금 수사당국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어머나. 학교 측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요. 저 문이 평소에는 좀 무겁긴 해도 한 손으로 밀어도 이렇게 열릴 정도였는데 이날은 경비원이 두 손으로 있는 힘껏 두 손으로 밀어도 잘 열리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요. 저 사고 현장 주변에 보면 저 300kg, 저 문 한 짝 300kg의 무게예요. 그 300kg 문이 철제 문이 넘어진 주변에 부서진 경첩이 주변에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그게 사진으로 고스란히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만약에 CCTV 상으로는 일단 저 여성분이 교문을 철제 문을 흔드는 게 포착됐어요. 그것 때문에 저 경첩이 부서져 끊어진 것이라면, 바닥에 떨어진 것이라면, 그래서 혹시 저 철제 문이 쓰러지게 된 원인이라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박성 변호사님? 사고 10여 분 전에 교문 쇠창살을 잡고 앞뒤로 거세게 흔든다. 이 자체만으로는 부족하지만 이 행위 전후에 이 철문이 다른 모습을 보인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학교 측 설명에 따르면 평소에는 한 손으로 밀어도 잘 열렸는데 CCTV상 경비원이 두 손으로 힘껏 밀어도 잘 열리지 않았다. 물론 행위와 결과 사이 인과관계에 대해서 추가 입증이 필요합니다만 충분히 형사상 문제가 제기될 만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여성에게 고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누군가를 죽거나 다치게 할 의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과실치사는 충분히 문제될 수 있는데 이 과실과 관련해서는 문을 흔든 시간과 강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뜯겨나갈 정도의 가능성을 인지할 수 있었는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물론 김현주 평론가님 아직은 단언하긴 이릅니다. 저 여성이 문을 철제 문을 흔드는 건 CCTV에 포착이 됐지만 이 사고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데 아주 중요한 그 경첩이 파손된 게 혹시 저 여성의 탓이라고 단언하기보다 혹시 철제 문이 오래돼서 낡아서 저절로 파손됐을 개연성 혹시 그건 없을까요? 뭐 그런 가능성도 전혀 없진 않다고 보여지는 것이 이 학교가 개교를 한 것이 1999년이었다 그래요. 그러면 25년 전이죠. 그때 설치한 철문이 지금까지 왔던 것입니다. 아, 교체 안 했대요? 네. 그리고 한 번도 고쳐진 적이 없대요. 보수를 한 적도 없고. 보수를 네. 한 적이 없다는 거죠. 아하. 25년 동안 그러니까 저 철문이 그대로 사용이 되어 왔다는 것인데 네. 지난해 7월에 산업안전보건법상 학교 건물의 위험성 평가를 진행한 바가 있고요. 네. 그리고 지난달에도 3종 시설물 정기 안전 점검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현행법상 모든 교육 시설에 대해서는 매년 2차례 이상 안전 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또 그것을 교육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면서 또 시설물이 넘어지지 않도록 잘 유지해야 되는 의무가 학교에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기초 하에서 지난해 7월과 또 지난달에도 저런 점검이 이루어졌다는 것인데 당시에는 뭐 이상 징후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철제 교문의 경우에는 점검 대상에서 제외가 되어 있었다고 아, 합니다. 왜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직접 그 교문에서 무슨 교육을 받거나 그런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세상에. 교문은 또 제외가 되었었다. 됐어요? 네. 그러니까 참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육안으로는 매달 이렇게 관찰을 해왔다 그래요. 무슨 녹이 쓸어 있다던가 이상이 없는지 네. 이런 것들을 관찰해왔다고 하고 지난주까지는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 학교 측의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럼 정성엽 변호사님 이 70대 경비원 어르신은요 너무너무 진짜 억울하실 거예요. 그 유족분들도요. 왜냐면 평소처럼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 죄밖에 없잖아요. 평소처럼 일을 하시다가 갑자기 이런 변을 당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누가 이 허망한 황망한 죽음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 저희가 이제 책임 소재를 물을 수 있는 사람은 우선 3명으로 보여집니다. 그 학교 측, 그리고 철문을 흔든 여성, 그리고 용역회사 대표로 보여지는데요. 네.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학교 안전법상 학교 교육시설에 대해서 안전 점검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학교 철문이 교육시설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최대한 검토가 필요한데 이제 학교 측에서는 이것을 방어 수단으로 사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하. 그리고 철문을 흔든 여성에 대해서는 이제 자기처럼 그 몸무게가 많이 나가지 않는 사람이 300kg짜리 저 철문을 흔들었다고 해서 그 철문이 그렇게 많이 부서질까라고 이제 방어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역회사 대표는 분명히 또 안전 점검 의무가 있는데 중대재해처벌법상 종사자 한 명이 사망했을 경우에는 이것의 그 예견 가능성, 종사자의 사망의 예견 가능성, 그리고 이에 따른 사망에 대한 인과관계를 검토를 해서 책임 소재를 물을 수 있을 거로 판단이 되는데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저의 좀 안타까운 그러니까요. 예상입니다. 안타까우면서도 지금 분노가 확 치밀려고 해요. 듣는 저희가요. 왜냐면 보세요. 사람이 죽었어요. 사람이 죽었는데 이 사고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면 이게 대한민국입니까? 반드시 명명백백하게 인과관계 밝혀내 주시고 수사 통해서 누군가 책임 반드시 져야 될 사람이 있다면, 져야 될 기관이 있다면 반드시 책임을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신 경비원분의 이 명복을 빌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태원, SK 회장이잖아요. 최태원 어깨에 손을 올린 남성 이당 아나운서. 대통령이 뭐 손을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재벌 총수의 어깨에 손을 올린다? 대체 누굴까 궁금하시죠? 네. 지난 5일에요. 서울 강남구에서 최태원 회장을 봤다라면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그 다음 날 이제 글을 올리고 사진 석장을 올렸는데 이게 좀 화제가 됐습니다. 저거예요? 네, 사진 속에 한 남성이요. 지금 최태원 회장에게 다정하게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죠. 그것도 젊은 남성입니다. 어허. 게다가 옷도 굉장히 편안한 차림으로 입고 있고요. 네. 어깨 동무를 하거나 저렇게 최태원 회장의 휴대전화를 함께 보기도 하는데 얼굴을 잘 보시면요. SNS 친구예요. 왜 되게 친하게 한대네. 가까이 보시면 약간 닮았죠. 닮지 않았습니까? 얼굴이 꽤나 닮았습니다. 좀 광대 볼 얼굴에 좀 닮은 것 같기도 하고 네네. 그렇죠.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아들 최인근 씨입니다. 어머, 아들이에요? 네, 아들과 함께 시종일관 밝은 얼굴로 함께하면서 이렇게 사진이 찍혔는데요. 여느 부자와 다름없이 굉장히 편안하고 친근한 분위기의 모습이 포착돼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야, 아니 근데 김현지 병에 부러운 건지 뭐니 모르지만, 야, 아버지 아들지간이지만 아들이 아버지 어깨 쫙 친구야 우리 놀러 가자 뭐 이런 느낌도 나고 지금 뭐 대박 사건입니다 진짜. 부자 모습이 상당히 다정해 보이는 와, 건 사실이죠. 네. 그리고 모습도 붕어빵이다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고 최종현 선대 회장과 그리고 최태원 회장도 상당히 모습이 비슷한 면이 있는데 네. 그 아들도 그 외모가 좀 이렇게 내려가면서 네. 좀 비슷한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진짜 싶습니다. 붕어빵 판박이에요 진짜. 그런데 이제 이렇게 SNS에 공개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요? 최태원 회장이 이제 과거에도 아들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본인의 SNS에 올리기도 했는데요. 지금 보시면 완전 이렇게 보니까 완전 닮았네요. 이게 지금 2021년 말에 테니스를 함께 하고 난 다음에
찍은 사진입니다. 4시간 동안 테니스를 쳐서 무려 3,621kcal를 연소시켰다라고 하면서 아주 익살스러운 이런 SNS에 사진을 게재하기도 했었습니다. 4시간, 테니스를 좋아하나 봐요. 4시간 동안 게임을 했고 서로 3,621kcal. 와, 대박 사건 측정. 이 재벌집 아들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숫자에 일에 단위까지 지금 정확히 적었어요. 3,621kcal를 이 연소했다. 그런데 사실 박성배 변호사 저 사진 보면서 혹시 젊은 분들 중에 좋겠다. 아들하고도 친하고 부자인 아빠도 좋겠다. 뭐 혹시 그런 마음 갖고 있을까요? 뭐 그런 마음 드는 건 인지상정일 것 같은데 이 최인근 씨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소에 상당히 소탈한 모습을 보여왔다고 합니다. 최 씨가 1995년생인데 미국 브라운대에서 물리학을 전공했고 지난 2020년에 SK E&S의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은 북미 사업 총괄 조직으로 옮겨서 현지 에너지 솔루션 사업에 참여 중인데 과거 SK E&S 입사할 당시에 소탈한 성격과 검소한 모습에 직원들 사이에서도 많이 화제가 됐다고 합니다. 평소에 직원들과 마주치면 늘 묵례를 해왔는데 이 초반에는 이 최 씨가 최 회장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직원 대부분이 몰랐다고 합니다. 또 최 씨가 유독 회사 앞에 한 카페를 자주 찾았는데 여기가 인근에서 커피가 가장 저렴하기로 유명한 카페였다고 합니다. 1,500원짜리 아메리카노를 즐겨 마신 것으로 알려졌고 혹시 공 하나 잘못 적은 같이 빼놓은 거 아니에요? 15,000원인데 1,500원? 네, 1,500원이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네네네. 1,500원. 네. 예, 입사 동기들과도 잘 어울려서 회식 자리에도 자주 참석했는데 이 덩치가 크고 애주가가 많은 집안 내력상 술을 잘 마실 것 같지만 사실은 술은 잘 마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야, 근데 앞서 요 박성배 변호사님 말씀하신 동안 저희가 보여드린 그 사진 좀 보여주세요. 대박 사건. 이 사진 보세요. 오른쪽 사진과 왼쪽 사진 보면 오른쪽 사진이 최인근 씨라 해도 믿을 것 같아요. 지금 오른쪽이 최태원 회장 어릴 때 젊었을 때 모습이라는데 대박 사건. 전현 변호사님 진짜로 이렇게 봐도 닮았어요. 진짜 젊었을 때 보니까. 네 자료 요약해 볼까요? 볼까요? 대박 사건. 네. 닮아도 정말 너무 닮았습니다. 네. 근데 사실 소송 과정에서는 뭐 어머니의 편에서 좀 석이는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네. 소송은 소송이고 어쨌든 부자 관계를 이렇게 또 과시하는 듯한 사진이 대중에게 공개됐는데요. 네. 그래서 재미있는 댓글이 많이 올라온다고 뭘까요? 합니다. 정말 똑같이 생겼다. 내자입니다. 대박 사건. 그리고 어쨌든 부자 사이가 좋아 보인다이고요. 그리고 어머니와 아버지가 법적 분쟁을 부를 때는 엄마 편에 섰지만 그래도 소송은 소송이고 연을 끄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 대단한 반전이다. 이런 네. 반응도 나온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지금 소송 얘기가 나왔는데요. 정성현 변호사님. 지금 예전에 뭐 보도 보니까 최인근 씨를 비롯한 이제 보통 지금 최태원 회장과 노세용 전 관장 사이에는 슬하에는 3남매가 있잖아요. 그렇게 알려졌는데 그러면 소송 과정에서 자식들 입장에서는 아빠 편을 들었을까요? 엄마 편을 들었을까요? 좀 애매할 것 같기도 해요. 최근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1조 3,800원을 지급하라는 이제 판결이 유명한 판결이 선고되었잖아요. 네. 재산 분할 내. 네. 그 선고에서 최태원 아들이 최태원 회장을 비판하는 탄원서를 최인근 씨가요? 네, 아들이? 제출한 것이 이제 고려되었을 텐데요. 오. 저도 저런 사진이 의외인데 아마 최태원 회장도 1조 3,800원의 돈보다 그 아들에 대한 사랑이 더 큰 것이 아닌가 그런 아빠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야, 저 때가요. 저 사진이 지나가던 일반인이 지금 신사동 뭐 압구정 그쪽에서 가다가 우연히 발견하고 찍은 거래요. 그런데 저 때가 이달 5일이에요. 이달 5일. 그럼 보세요. 이달 5일이니까 지금 뒤늦게 공개된 거예요. 근데 이달 5일이 어떤 시점이냐? 지난달에 항소심에서 재산분 1조 3,800억의 재산분할 항소심 선고가 난 지 엿새 만에 찍힌 모습이에요. 그럼 보세요. 김현주 변호사님 이거 그냥 상상이에요. 저 어깨동무 있잖아요. 앞서 지금 우리 정성현 변호사님 얘기로는 탄원서로는 아빠 쪽에 불리한 탄원서를 썼어요. 최인근 씨가. 근데 저 어깨동무는 아빠 그때 내 맘 진심 아닌 거 알지? 혹시 뭐 그런 거 되게 친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공적인 관계와 사적인 관계를 여기서도 이제 분리해서 보는 것이 아닌가. 아버지와 아들 간의 부자 사이는 변함이 없으나 어머니와 연관된 이혼 소송에 있어서는 그 공적인 관계를 위주로 놓고 탄원서를 제출한 것이 아닌가. 아니, 이런 여기 사진 추측이 보면 가능합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아들아, 너 그때 왜 그렇게 탄원서 썼니? 아빠, 그때 내 마음 아닌 거 알잖아. 아빠 뭐 그런 거 같기도 하고 뭐 그래요 지금. 네. 그렇게 보이네요. 아, 네. 죄송합니다. 제가 막 우긴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저런 모습이 포착됐는데 글쎄요. 뭐 소송은 소송이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자지간의 정은 변하지 않는 거 아닌가 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관심을 또 끌었어요. 그런데 앞서 가짜 뉴스에 분노한 스타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지코 씨 말고도 또 가짜 뉴스로 지금 분노, 소갈이하고 계신 분이 또 있다면서요? 이다만호 누굽니까? 지코 씨가 하루아침에 금고털이범이 됐다면 이분은요. 하루아침에 가짜뉴스 때문에 불륜남이 됐습니다. 어머나? 그래서 굉장히 화가 났는데요. 바로 유명 예술가, 공연 예술가이자 댄서인 파핀 현준 씨입니다. 파핀 현준 씨네. 파핀 현준 씨가 어제 SNS에 가짜뉴스를 캡처해서요. 올리면서 굉장히 화를 냈습니다. 내용을 보면요. 정말 밑도 끝도 없다는 말이 절로 나오는데요. 그래요? 가짜뉴스 이 제목에는요. 파핀 현준과 불륜을 저지른 여자, 뭐 그의 딸과 동갑,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이 굉장히 자극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그 여자는 딸보다 5살 연상이다. 그러니까 제목과 내용이 일단 맞지도 않아요. 게다가 파핀 현준과 불륜을 저지른 그 여자가 그 파핀 현준이 댄스 학원을 열었는데 거기에 다니는 제자였다라고 내용이 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파핀 현준 씨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댄스 학원을 운영하지도 않는다. 댄스 학원 운영하지도 않는데 그 댄스 학원에 다니는 제자와 바람이 났다. 뭐 이런 식으로 가짜 뉴스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가짜 뉴스에서 나오는 내용은 다 헛소리다. 다 잡아서 법의 처벌 받게 해야 된다. 이런 일을 대대적으로 뿌리 뽑을 수 있게 가짜 뉴스의 심각성을 좀 보도해달라라고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굳이 정성엽 변호사님 앞서 진짜 하루아침에 금고털이범으로 몰린 지코 씨나 지금 하루아침에 불륜남이 돼버린 지금 불륜남으로 몰려버린 지금 파핀 현준 씨나 그분들의 지금 이 분노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가짜 뉴스가 아닌 말고 이런 식으로 넘어갈 일은 절대 아니잖아요. 이거 진짜 의법 처리 정말 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이제 처벌을 해야 하는데 이제 가짜 뉴스를 유포한 사람을 잡을 수 있을까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어허. 그래서 이제 커뮤니티별로 그것을 잡을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잡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허. 미국에 서버를 둔 인스타그램이나 뭐 페이스북이나 뭐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그 아이디를 안다고 해서 그 가해자를 특정하는 자료를 요청하면 주로 반려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미국 법 관련 체계가 당사자의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기 때문인 것으로 예상이 드는데 다만 명예훼손 정도가 심각하고 지속적으로 당사자가 그 사람의 아이디를 요구한 경우에는 실제 그 자료를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이제 회원으로 가입해서 그 글을 쓰게 하는 네이버나 다음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의 서버를 둔 이제 커뮤니티보다는 손쉽게 그 당사자의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처벌을 할 수 있는데요. 대략적으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죄에 관해서는 그 사실을 적시했다고 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보통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아하. 초범일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초범일 경우에는 보통 벌금형으로 이제 선고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네. 어쨌든 지금 이 가짜 뉴스에 시달리는 스타들 두 분들이 지금 오죽하면 이렇게 이 나섭게 해서 강경 대응하고 반드시 이 수사기관도요 이 헛소문 근거 없는 헛소문을 퍼뜨린 사람들을 이 검거해서 다시는 이게 모방범죄라도 일어나지 않도록 반드시 해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소식은 전혜연 평론가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예, 인도에서 무언가 와르르 무너졌다라고 하는데요. 무려 20억 원이 들어간 이것이 어머나? 무너졌다라고 합니다. 현지 시각으로 지난 18일 인도 북동부 비하라주 바크라 강에서 다리가 무너지는 사고가 있었는데 어머나? 관련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상에네. 다리가 이미 두동강이 날 듯 말 듯 딱
봐도 위태로워 보이는데 와 나머지 운전하던 부분도 와르르 무너져서 강물에 쓸려 내려갑니다. 네. 이 다리는요 오랫동안 쓴 다리도 아니고 바로 개통을 앞두고 있었는데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버렸습니다. 대박 사건 다시 한번 갑니다. 정성엽 변호사님, 어쩌다가 저 다리가 무너진 겁니까? 그 최근 이 지역에 내긴 폭우로 급속히 불어난 강물과 거센 물살 때문에 다리가 견디지 못해서 와르르 무너진 것처럼 보이는데요. 문제는 해당 다리를 건설하기 위해서 20억이라는 돈이 건설 비용으로 들어간 데다 공사가 사실상 마무리돼서 개통식을 앞둔 상태였다는 것이 이제 큰 문제였죠. 네. 다행히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다는 것 알려졌지만 인명 피해가 없었다고 알려져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정성희 변호사님 말씀처럼 인명피해가 없었기에 천만다행이지만요. 어쨌든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부실공사 의혹이 있다면 반드시 밝혀내 주기를 바랍니다.